앞에서 우리가 왜 데이터 사이언스를 배워야 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과 비즈니스 전반에서 어떻게 데이터 사이언스가 활용되고 그걸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하나씩 설명드리게 될 겁니다. 즉, 앞에서 했던 내용과 달리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씩 설명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화면과 같이 첫 화면이 영 썩 마음에 들지 않는 화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 의사결정을 한다. 뭐 좋습니다. 의사결정하는데 그를 위한 수학 또는 통계적 언어를 이해한다. 또 수학과 통계가 나오는가? 벌써부터 나오는가? 아니면 그 아래 1-1을 봤더니 확률, 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실제적으로 프랙티컬한 내용들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은 거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이때까지 열심히 들어오신 바와 같이 수학과 공학이 점차적으로 확률, 통계를 포함한 모든 산업과 우리 사회에 녹아들고 있는데 이거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그럼에도 최소한으로 간단하게 필요한 내용들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두 번째 파일을 시작하시게 되는 거와 같을 건데 꼭 두 번째 파일이 아니더라도 결국 지금 렉처 1-2 베이직 프로바빌리티라고 시작하고 있는 이 파일은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필요한 수학 또는 통계적 언어를 이해하는 건데 그 중에서 확률에 대해서 다 타파를 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확률부터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차를 보시면 수학, 통계, 언어 이해하기 그리고 사회 현상에서 시작된 확률. 즉 확률이라는 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 세상의 사회 문제를 풀다 보니까 거기에서 확률이란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확률을 연구하다 보니 확률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들이 몇 가지 종류로 표현될 수가 있는데 그 종류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확률이 있구나라는 걸 알겠는데 실제 그 사건이나 이벤트들이 반복될 경우에는 주로 어떤 확률 분포, 즉 확률의 모습이 펼쳐지는지 그 내용을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률을 다루는 수학자들이 과연 도박에 능할 것인가? 능할 수도 있고 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짝 설명드리면서 실제 확률이 빈도 확률 그리고 베이지안 확률 이 두 가지의 큰 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큰 축을 설명드린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드리면 우리는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학, 통계, 공학적 언어를 이해할 거고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확률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확률은 사회 현상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여러 가지 모습의 확률이 있고 그 확률을 반복해서 측정하다 보면 특정 모습으로 표현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확률은 빈도 확률과 베이지안 확률 크게 이렇게 두 가지의 축이 있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확률 내용은 다 써머리 할 겁니다. 이 내용 이외의 확률적인 내용을 더 할 리는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고 이 정도만 알더라도 여러분들이 확률이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확률과는 많이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확률을 계산하고 맞추고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도대체 확률이란 어떻게 쓰이기 위해 탄생되었고 이 확률이 데이터 분석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건지
어떤 사회 문제, 우리의 현실 문제를 푸는 건지 그런 내용에 좀 더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전혀 계산하는 건 없고요. 물론 제가 예시를 들기 위해 일부 예를 들지만 그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계산을 예로 들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익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의사결정을 위해 우리는 수학과 통계적 언어, 공학적인 언어를 이해해야 하는데 이걸 이해하기 전에 도대체 이게 왜 필요한지 뭔지 알려면 데이터 분석이 뭔지 알아야 될 겁니다. 데이터 분석이 뭐길래 이런 수학 통계적인 언어를 이해해야 하는가? 그게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분석이란 물론 데이터 분석을 사람이 이미 하고 있는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고 단 사람이 하는 건 다소 비이성적, 비효율적, 비합리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 왔고 그걸 조금은 더 정량적, 체계적,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고 근거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하는 것을 데이터 분석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아래 예를 볼까요? 우리가 실제 비즈니스나 아니면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많이 반복하는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5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사람이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우리 삶을 살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는 항상 일어나서 눈을 뜨면 어떤 현상을 보면서 호기심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있나? 이슈가 있나? 뭘 해야 되지? 왜 이렇지?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호기심이나 문제를 파악한 다음에 관찰을 하죠. 물론 그 관찰을 다 하진 않습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관찰할 시간을 별로 들이지 않아요. 그냥 바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은 유심히 관찰합니다. 무엇을 관찰하죠? 방금 확인했던 이러한 문제와 호기심이 왜 발생했는지, 왜 벌어졌는지 확인합니다. 관찰을 누군가는 굉장히 오랫동안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찰할 때 주로 무엇을 하느냐? 주로 나의 경험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주로 내가 이러한 현상을 확인했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주변에 물어봅니다. 내가 머리 쓰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니까. 그리고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왔던 직감이란 게 있을 겁니다. 아니면 주로 요즘 인터넷 기반의 공간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저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 뭐 사람이 없거나 친구가 없거나 직감이 별로 좋지가 않으면 인터넷을 많이 찾습니다. 뭐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한테 확인을 하죠. 결국 내가 관찰하기가 좀 귀찮으면 주로 남들한테 의존하게 되죠. 그래서 주로 어떤 현상을 보고 이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 나와 주변 사람들의 경험, 직감, 인터넷을 통해서 짧게 공들여서 관찰을 주로 합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하게 되죠? 주장하죠.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아니면 무언가 의사결정합니다. 내 생각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아 라고 근거를 듭니다. 근거는 내 친구가 그러는데 아니 뭐 주변 사람이 그러는데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 인터넷에서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그 근거가 근거로 삼기에는 너무 적은 샘플인 건 맞아요. 사람은 애초에 근거가 너무 많이 들면 힘들어합니다.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를 대충 듭니다. 굉장히 적은 샘플의 경험, 직감, 인터넷 검색 결과를 사용해서 근거를 들면서 그런 현상은 이런 이유 때문에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죠? 그런 주장을 펼친 후 뭘 하죠? 그 다음엔 검증을 합니다. 검증. 내 생각은 이 주장이 맞는 것 같은데
이 주장을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또 물어봐야 되죠. 통상 나와 의견이 같은 사람들은 그냥 좋은 사람 같아. 나한테 마음의 위안을 줘. 착한 사람 같아. 내 의견이 맞는 것 같네.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나와 의견이 달라. 내 생각은 이런데 이런 근거 때문에 이렇게 주장했는데 의견이 좀 달라. 그러면 마음에 안 들어요. 욕해요. 기분이 안 좋아요. 예. 보통 여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은. 근데 궁극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니 뭐 나랑 의견이 같든 다르든 간에 중요한 건 뭐죠? 왜 그런 호기심과 문제가 나타났는지 원인을 파악하는 건데 여기서 보통 끝나요. 검증에서. 실제 그 원인을 파악하는 해결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분이 좋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정도에서 끝나고 그러나 좀 더 부지런하고 현명하고 그리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을 보면 뭐 나와 의견이 같던지 말던지 상관하지 않고 주로 이 현상이 무엇 때문인지를 끊임없이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관찰하고 의견을 바꾸고 다시 한번 검증을 하고 최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매일매일 하는 프로세스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단순히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택배가 오기로 했는데 안 왔어. 택배가 왜 안 왔지? 통상 택배가 언제 오는지 검색하고 물어봅니다. 통상 오후에 온대. 아, 그렇구나. 나는 오후에 오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해서 맞나? 주변에 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어떤 집은 또 아침 일찍 온대요. 어떤 집은 또 오후 늦게 온대요. 그런 거 봐서는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그러면서 하나씩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업데이트해서 택배가 올 때까지 이 프로세스를 반복합니다. 그렇죠. 자, 데이터 분석과 그리고 모델링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 인간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하루하루의 단계들을 그대로 복제한 겁니다. 제가 일상적인 예를 들고 사람을 먼저 예를 들은 이유가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끊임없이 관찰하는 게 사실은 데이터 분석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실제로 살아가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이 모습들 그대로 데이터 분석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과정은 사람이 하는 단계를 좀 더 정량적으로 단계별 기준을 정해두었어요. 예를 들어 사람은 그저 어떤 현상을 보고 끝나요. 그냥 문제가 있거나 호기심이 생겨요. 끝납니다. 이걸 분석적으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현상을 보고 내가 궁금한 게 무엇인지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을 분석의 첫 번째 단계로 씁니다. 그런 다음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정의가 되었으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주변에 묻는 게 아니에요. 정량적, 체계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물론 주변에 묻는 것도 아니면 인터넷에 검색하는 것도 양을 늘리는 거예요. 빅데이터처럼. 한두 명 물어보는 게 아니라 10명, 20명, 100명. 인터넷도 단순히 5분 검색이 아니라 100분, 200분, 300분. 그렇게 정량적으로 늘려가면서 주로 어떠한 의견들이 있는지 보기들을 만듭니다. 1번, 2번, 3번. 그런 다음에 1, 2, 3번의 보기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정답에 가까울지 통계적으로 검정 또는 통계적으로 추론을 하면서 일단 3개의 보기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3번 이렇게. 그런 다음에 내가 3번이라고 일단 정답인 것 같아서 내밀었어요. 검증을 또 합니다. 나 3번인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맞나?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주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현상을 모델링, 알고리즘 이런 걸 사용하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실제로 재현합니다. 최대한 정확하게 재현할수록 내 주장이 타당하겠죠. 그래서 보통 알고리즘 또는 모델링이라고 하는 건
내 근거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근거. 이 3번을 사용했을 경우에 그 현상을 정확하게 재현할 경우에 내가 사용한 모델과 알고리즘이 강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프로세스를 반복하면서 결국 기분이 나쁘거나 기분이 좋거나 이런 거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데이터 분석에선. 사람이나 그렇게 하지 기계는 그런 게 없습니다. 최대한 애초에 의미가 있었던 알고 싶은 것들을 해결하는지, 그리고 그 해결된 내용을 미래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즉 이렇게 5개의 단계, 사람이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5가지의 프로세스를 데이터 분석으로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알고 싶은 것을 정의하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샘플을 늘려서 정량적 체계적으로 추측한 후 통계적 검증을 통해 하나의 주장을 만들고 그 주장이 정답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알고리즘 모델링을 통해 현상을 재현해내면서 주장에 대한 근거를 삼고 실제 알고 싶은 것을 해결했는지, 그 결과는 과거에만 맞는 게 아니라 미래에도 잘 맞는지 이런 것까지 함께 검증을 하면서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해는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했지만 말이 쉽지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정량적 체계적으로 추측, 통계적 검정, 알고리즘, 재현, 그렇죠? 해결, 미래에도 사용.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모르겠잖아요. 괜찮습니다. 이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설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 정량적으로 하기 위해서 바로 옆에 있는 데이터 분석 도구들을 쓰는 겁니다. 특히 이 관찰 단계에서는 주로 데이터 시각화, 기술적 분석, 데이터 집계, 상관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수집한 데이터, 내가 여러 개의 검색,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모은 정보들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지 보기를 만드는 겁니다. 1번, 2번, 3번. 그런 다음 통계 추론, 확률적 검정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 1, 2, 3번 중에 어떤 걸 정답 후보로 볼 수 있는지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확률 통계, 기계학습, 딥러닝,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검정, 검증 지표 이런 걸 사용해서 진짜 내가 선택한 보기가 정답에 가까운지 아니면 가깝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 데이터 분석이라는 건 사람이 일상에서 매번 반복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분석 방식으로 옮겨 두었고 이것들을 정량적으로 한다는 게 사람이 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분석 도구들을 여러 개 사용해서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실제 우리의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고 우리의 일상과 비즈니스 문제를 풀기 위해선 결국 1번 분석 도구들을 사용할 줄 알면 됩니다. 이 분석 도구의 내용을 제가 주로 설명드릴 거고 이 분석 도구를 사용을 해서 결국 실제 분석 단계를 진행을 하고 그 분석 단계 진행을 통해 사람이 일상적으로 매일 하는 일상이나 비즈니스 문제 아니면 사회의 문제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해결하는구나가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선 수학적 통계적 언어를 이해해야 한다. 그 수학적 통계적 언어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석 도구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분석 도구가 필요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분석 도구들의 용어를 보니까 통계, 확률 이런 용어들이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확률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확률부터. 그리고 지금 악파에서 얘기했던 데이터 분석 단계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분석 도구가
실제 분석 단계 중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서 확률, 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어떻게 이게 쓰이는 건지 좀 더 상세화할 겁니다. 자,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뜬금없다기보다는 경우의 수, 확률, 통계 첫 만남부터 참 이게 당황스러운 용어일 수 있는 건 알겠는데 보통은 데이터 분석을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접하신 분들도 있고 접하시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포기하신 분도 계시고 포기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신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게 화두라고 해서 이렇게 수업을 듣거나 하신 분들이 될 수도 있는데 또다시 경우의 수, 확률, 통계부터 나오니 이 굴레를 끊을 수가 없는 건 아닌가 걱정되시기도 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이거 너무나 상세하게 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배워왔던 방식이 너무 실제 사용적인 측면보다는 여러분들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계산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많이 제가 발라내고 실제 프랙티컬한 사용에서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쓰이고 어떻게 파생된 건지 그런 것들에 좀 더 집중해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시길 조금은 요청드려봅니다. 일단 데이터 분석에서 이런 분석 도구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 데이터 분석 도구를 봤더니 데이터 시각화도 있고 기술적 분석도 있었고 상관 분석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계 추론, 알고리즘, 그리고 검정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데이터 시각화는 결국 그 목적은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그럼 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면 주로 어떻게 할까요? 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 그림이 점 그림, 선 그림, 영역 그림, 막대 그림, 등고선 그림, 분포 그림, 히스토그램 이런 것들을 쓰는 거죠. 여기에 통계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결국 데이터를 어떤 2차원 이상의 공간에 뿌리는 거예요. 그 뿌려진 데이터 모습에서 이걸 통계적인 수치로 확인하기 위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 값을 하나하나 뿌려야 되죠. 이런 그림에다가. 그림을 그려야 될 거잖아요. 무언가. 데이터를 그대로 뿌리던 아니면 특정한 패턴의 통계 수치를 묶어서 뿌리던 어쨌든 간에 표현해야 됩니다. 그 표현할 때 주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컴퓨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조금 확률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는 결국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은 건데 주로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하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선 통계, 확률, 컴퓨터를 최소한으로도 사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나면 똑같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은 건 맞는데 이 그림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뿌려진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새카만 수준이에요. 뭔지 잘 모르겠어.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은데 그림 말고 숫자로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숫자.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 평균이 얼마지? 분산이 얼마지? 어떻게 퍼져 있지? 이런 모습들을 하나의 수치로 표현한 것들을 통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 대신에 숫자를 사용해서 데이터의 특성을 확인하는 것들의 통계를 사용하고 그 통계를 계산하기 위해서 결국 확률과 컴퓨터를 또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즉,
데이터 시각화와 기술적 분석은 결국 그림을 그리거나 숫자로 표현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은 것이고, 이걸 하기 위해선 통계를 사용해야 되고, 통계를 계산하기 위해선 결국 확률과 컴퓨터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확률부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 다음 넘어가는 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어.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데이터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들끼리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는 y는 fx 형태죠. 무언가 입력이 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당장 이것만 보더라도 x와 y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f로 추정하는 거죠. 결국 f라는 거는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모델링 하기 전에 간단하게나마 데이터들끼리의 관계를 알고 싶다. 그럴 때 상관관계 또는 인과관계를 확인해 보기 위한 분석 도구를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데이터들의 관계도 숫자들로 표현합니다. 숫자들로. 그러기 위해 통계를 사용하고 이 사용된 통계 수치들을 비교함으로써 데이터를 비교합니다. 그 비교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확률 통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들에 대한 특징을 좀 확인을 끝냈다 라고 하면 이제는 드디어 두 가지 목적의 모델링을 합니다. 통계 추론 아니면 알고리즘 학습이죠. 통계 추론의 목적은 일부 데이터로 전체를 알고 싶다 였고요. 알고리즘 학습은 전체 데이터, 즉 전체라는 건 지나간 과거 데이터를 의미하죠. 과거를 사용해서 미래를 알고 싶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쓰는 게 모델링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통계 추론은 일부 데이터의 특성을 알아야 전체를 알 수 있겠죠. 일부 데이터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통계를 배웁니다. 그리고 전체를 알기 위해선 일부 데이터의 특성을 여러 번 관찰해야 되죠. 여러 번 관찰한다, 즉 반복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그 반복적인 걸 사람이 하자니 피곤하니까 컴퓨터를 씁니다. 그런 다음 전체의 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통계를 씁니다. 그리고 과거 데이터로 미래를 알고 싶으면 데이터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일단 표현해야 합니다. 통계, 확률, 함수, 컴퓨터를 써서 y는 fx 이런 관계식을 어느 정도 정리해 두고 그런 다음 실제 과거 데이터를 넣고 내가 원하는 정답이 나오는지 잘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엔 미래 데이터를 넣고 미래에 펼쳐질 값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확률, 통계, 컴퓨터를 다시 한번 또 쓰는 겁니다. 결국 이 모델링 과정도 결국 정리하면 통계 추론 또는 알고리즘 학습 두 가지를 하는 건데 결국 통계, 컴퓨터, 확률, 함수 이런 것들을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설 검정은 내가 추정한 이 결과가 진짜 정답에 가까운지 진실에 가까운지 강력한 근거가 돼서 그걸 내가 강하게 주장하면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존 데이터와 새로운 데이터를 비교해야겠죠. 즉 기존과 새롭다는 뜻은 과거엔 잘 맞췄는지 미래에는 잘 맞추는지 확인해야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통계를 사용하게 되고 표현된 숫자들을 통해서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률, 통계, 컴퓨터를 씁니다. 즉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면 데이터 분석 도구는 이렇게 6가지 정도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결국 뭘 하는 거냐? 뭘 쓰는 거냐? 확률,
통계, 컴퓨터, 통계, 확률, 컴퓨터, 통계, 확률, 통계, 컴퓨터, 통계, 확률, 통계, 컴퓨터. 그렇죠? 결국 확률, 통계, 컴퓨터를 쓴다는 겁니다. 이 얘기하려고 오래 걸렸습니다. 안타깝지만 데이터 분석을 한다는 건 수학과 공학이 우리 세상에 녹아드는 방식이고 그거를 아예 안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안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진짜 안 할 수가 없나?를 조금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데이터 분석 단계에 결국 필요한 게 확률, 통계, 컴퓨터다 라는 걸 설명드린 겁니다. 이 굴레를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됐지만 이 굴레들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설명드릴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부담은 내려놓으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확률, 통계, 데이터 사이언스가 필요한 배경에 대해 설명 간단히 드렸고, 자, 그러면 일단 그 중에서 통계와 확률 같이 배우셨을 것 같은데 뭐 어떤 분들은 하나만 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둘 다 배운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이 둘의 관계가 뭔지를 배우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 따로 배웠거든요. 나는 확률만 배우다가 포기했어. 나는 통계만 배우다 포기했어. 학교에 왔더니 확률 수업은 없네, 통계만 있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두 개 뭔가 같은 것도 같은데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떻게 되는 거지가 싶죠? 뭐 확률을 계산하는 거는 계산하는 건데 통계를 또 따로 배운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달랐던 것 같아. 따로 배워서 그래요.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앞에서 제가 살짝 언급하긴 했는데 언급했다는 뜻은 제가 이런 거였어요. 통계를 계산하기 위해서 뭐 확률, 컴퓨터를 쓰고 막 이런 얘기 몇 번 했습니다. 사실은 결국 결론부터 얘기하면 통계가 확률을 사용하는 겁니다. 통계라는 건 확률을 사용해서 통계적인 특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상세히 표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그림을 그려도 되고 숫자로 표현해도 되지만 이를 사용해서 무언가 추론하거나 예측을 할 때 확률을 이용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숫자로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가 봅시다. 아래 그림을 볼게요. 확률과 통계는 방향상 완벽하게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모델, 자, 이 X라고 할게요. 어떤 F가 가능할까를 추론하는 것은 통계 역할입니다. 그런데 내가 F를 사용해서 Y를 예측하는 건 확률의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서 맨날 앞에서 Y는 fx라고 표현해서 x를 입력하고 y가 나온다 라고 하니까 이 관계가 매핑이 안 되셨을 수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입력 데이터를 통해서 f를 추정하는 거엔 통계를 쓰고 추정된 f에서 실제 y 값을 추정하는 것은 확률을 쓰는 겁니다. 자, 왜 그렇냐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으로만 좀 설명을 드리면 통계 의미가 뭐였죠? 샘플을 사용해서 전체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즉 샘플 데이터를 써서 전체 집단의 특성을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데이터는 일부입니다. 일부 데이터인데 이걸로 일반화된 F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 F는 난 이 샘플로만 알고 있긴 한데 이 샘플이 여러 개를 반복해서 굉장히 많이 실험했을 경우에 전체 집단, 즉 일반화된 F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접근인 겁니다. 그래서 X를 통해 F를 만드는 과정이 통계인 겁니다.
그런 다음 만들어진 f를 사용해서 결국 이젠 x를 넣어보죠. 그런 다음 추정되는 y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 확률인가요? 자, 확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x에 10을 넣었습니다. y에 5가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죠. 그걸 확률로 표현하면 5가 나올 확률은 1이거나 0이거나. 그렇죠? 이게 확률입니다. 1이거나 0이거나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0 아니면 1입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량적으로 표현합니다. 5가 나올 확률은 55%입니다. 65%입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5 말고 제가 조금 정리해서 쓰면 10을 넣었을 때 5가 나올 확률이 얼만데요? 55%입니다. 아, 그래요?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뭐 낮을 수도 있죠.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6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긴 해요. 6이 나올 확률은 30%예요. 그런가요? 4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4가 나올 확률은 10%예요. 그럼 뭐가 되죠? 자, 그래프로 그리면 5가 나올 확률은 55%, 4가 나올 확률은 15%, 6이 나올 확률은 30%. 우리가 배웠던 히스토그램이 나와요. 도수 분포표. 그거 있죠, 도수 분포표. 우리 학생들의 시험 성적을 봤더니 5점 맞은 학생이 전체 55%, 4점 맞은 학생이 전체 10%, 6점 맞은 사람이 전체 30%. 이렇게 배운 적 있죠. 그걸 도수 분포표라고 배웠고, 이걸 조금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히스토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용어입니다. 어쨌건 내가 10을 넣었을 때 F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확률에서는. 궁금한 게 아니고 10을 넣었을 때 Y가 뭐가 나올까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5 나올 거야. 뭐 그러든지 말든지. 나오면 잘 맞춘 거고 안 나오면 0인 거죠. 근데 너무 그러니까 이걸 정량적으로 표현한 게 이렇게 확률 분포가 나오는 겁니다. 금융적인 얘기를 하면 내가 데이터를 막 넣었습니다. 막 넣어서 내일 S전자의 주식이 6만 원이 될 확률을 계산하는 게 바로 확률입니다. 그래서 모델링 결과 단순히 Y 값을 얼마가 될 거야? 막 넣었더니 내일의 예를 들면 과거 데이터 오늘까지의 S전자의 움직임을 넣은 다음에 내일 S전자의 가격이 얼마일까 예측할 수 있겠죠. 6이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6만 나오는 게 아니라 6이 나올 확률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포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정리드리면 주어진 데이터에서 일반화된 근거, 사실을 만드는, 즉 F를 만드는 방식이 통계의 역할이고 F를 사용해서 실제 추정될 Y 값의 확률적인 특성을 확인하는 게 확률인 겁니다. 결국 우리가 Y는 fx를 완성시킨다는 건 통계와 확률을 둘 다 쓰는 개념인 겁니다. 이 목적 때문에 통계와 확률을 배우는 겁니다. 특히 데이터 분석에서는요. 이러한 설명 없이 보통 여러분들이 배울 때는 통계, 확률 이런 거 배우기 전에 확률 뭐 계산부터 하죠. 일단 뭐 전체 사건의 수분에 뭐 그런 다음에 뭐 경우의 수를 놓고 뭐 순열 조합 나오고 뭐 이렇게 계산해서 뭐 NC 뭐 나오고 이거 계산했더니 3분의 1인지 5분의 1인지 모르겠고
이걸 잘 맞췄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학점을 A 받거나 F 받거나 하죠. 저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3분의 1이 나올지 5분의 1이 나올지는 전혀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린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계산을 하는 건 다 해줍니다. 요즘 누가 외워서 공부합니까? 암기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아니 컴퓨터가 다 해주는 계산을, 계산기가 다 해주는 계산을 사람이 굳이 그걸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진짜 중요한 건 이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관점에서 이 통계 도구와 확률 도구를 쓸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얘기를 하겠지만 전혀 다른 뷰로 말씀을 드릴 거고, 목적에 따라서 일단 통계와 확률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데이터 분석의 설명은 이렇게 X를 통해 F를 찾냐, F에서 Y를 찾냐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휴대폰 매장에 스마트폰이 있는데 빨간색이 7개가 있고 검은색이 3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정답이에요, 정답. 근데 우리는 정답을 모를 수도 있죠. 그렇죠? 정답을 모를 수가 있고, 어제는 그랬는데 어제는 7개가 3개였습니다. 근데 오늘도 그럴까요? 내일도 그럴까요? 알 수가 없죠. 즉 미래에도 이렇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답도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통계를 씁니다. 통계. 내가 매장에 계속 가요. 가서 사장님 저 스마트폰 한 개만 구경할게요. 하나씩 줍니다. 오늘 갔더니 내가 빨간색을 봤어요. 레드. 내일 갔더니 검은색을 봤어요. 또 그 다음날 갔더니 빨간색을 봤어요. 그 다음날 빨간색이요. 또 검은색을 봤어요. 계속 실험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100번을 방문했는데 그 중에서 사장님이 나에게 빨간색 스마트폰을 준 경우는 69번이었고 검은색 휴대폰을 보여줬을 경우는 31번이었어요. 자, 이 정답도 모르고 미래에도 알 수 없지만 이 분석 결과를 통해서 아마 100번 중에 69번은 빨간색일 거고 100번 중 31번은 검은색 휴대폰일 거기 때문에 아마 스마트폰의 보유 색상은 빨간색일 확률은, 빨간색의 개수는 100분의 69일 거고 검은색일 확률은 100분의 31일 거래요. 6.9죠. 3.1이죠. 정확히 7과 3은 아닙니다.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런 X를 통해서 F를 찾은 겁니다. 스마트폰 색상의 재고량을 추정하는 알고리즘 F를 만든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것이 바로 통계를 쓰는 방식입니다. 미래를 모르고 정답을 모를 때 어떻게 추론할 수 있는가? 그게 통계이며 X를 통해 F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스마트폰 매장에 어떤 빨간색과 검은색의 재고가 있는지 F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이 F는 7과 3은 아니지만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함수죠.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중에서 랜덤하게 하나를 살 거야. 내가 돈을 모아서 올 연말 12월 31일 날 딱 가서 그냥 사장님 주신 색상 그냥 살 거야. 그럴 때 빨간색을 구매하게 될 확률이 어떻게 될까? 이건 미래의 일이죠, 미래의 일. F를 알고 있고 내가 미래에 X 트라이얼을 했을 때 산출될 Y는 무엇일까? 이 Y는 결국 빨간색 아니면 검은색일 겁니다.
현실은 이런데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잖아요. 누구나 12월 31일 날 매장 가서 구매할 색상은 빨간색 아니면 검은색인 건 당연한 거죠. 이게 궁금한 게 아닌 거예요. 너무 그럼 확률 분석할 이유가 없죠. 빨간색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검은색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이건 겁니다. 빨간색은 6.9야. 검은색은 3.1이야. 아, 그렇구나. 빨간색을 뽑을 확률이 검은색을 뽑을 확률보다 2배 이상 크죠. 그래, 이 정도 확률이면 도전해 볼 만해. 내가 빨간색을 원하거든. 그렇게 트라이어 하는 거야. 어? 근데 나는 빨간색 원하지 않는데. 확률이 이래? 그럼 검은색 얻게 될 건 굉장히 낮구나. 그럼 나는 그 매장 가지 않는 거예요. 결국 통계와 확률을 통해 Y는 FX 프로세스를 끝내고 우리의 삶에 의사결정까지 한 겁니다. 그쵸? 네. 이런 프로세스가 결국 데이터 분석의 전부입니다. 이걸 좀 더 복잡한 케이스와 상황들을 적용시키는 거지 결국 우리가 하는 건 통계와 확률을 써서 Y는 fx를 만들고 그걸 사용해서 실제 의사결정을 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 드릴게요. 자, 그러면 한 단계 더 나아가 봅시다. 한 단계 더. 아마 통계 추론을 잘 배우셨기 때문에 알고리즘 학습도 수월하게 이해되실 것 같아요. 정리드리면 통계 추론은 결국 일부 데이터, 주어진 과거 데이터겠죠? 그걸로 전체 특성을 확인하여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이 모델 F죠. Y가 아니죠. 모델 F를 가정해서 확률적으로 전체를 예약하는, 예측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X 일부 데이터로 F를 예측하고 F 기반으로 확률적으로 어떠한 Y가 나올지 알아보는 과정이 통계 추론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를 동일하게 알고리즘 학습으로 넘어가면 전체 X로 과거 패턴을 확인합니다. 과거 패턴 F. 관점이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런 다음 그 과거 패턴이 아마도 미래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그런 과정에서 Y를 예측하는 것이 바로 알고리즘 학습입니다. 제가 모델링이라 표현한 게 결국 이 통계 추론과 알고리즘 학습을 둘 다 쓰는 겁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알고리즘은 일부 데이터로 전체를 보기보단 전체 데이터 다 쓰는 거예요. 특히 빅데이터와 같이 전체 데이터에 가까운 빅데이터를 써서 과거 패턴으로 F를 만들고 그 과거 패턴이 미래에도 반복될 것이라는 걸 가정한 후에 그런 다음에 실제 미래값 Y를 예측해보고 그걸로 우리의 삶, 경제, 사회, 금융 문제, 비즈니스 문제 한번 활용해보는 겁니다. 이해되셨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리드리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선 수학, 통계적 언어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지 알기 위해선 결국 데이터 분석은 사람의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그대로 모방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관찰과 어떤 주장과 어떻게 검증하는지 확인했고 이 프로세스를 데이터 분석으로 바꾸어 보았고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분석 도구는 이것들과 같다고 했죠. 즉, 이 분석 도구를 사용해서 분석을 해서 우리의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분석 도구가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봤더니 결국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 어떻게 생겼는지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있고 상관관계, 인과관계, 통계 추론, 알고리즘 학습으로 데이터를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할 수 있고요. 이 모든 프로세스가 결국엔 통계,
확률, 컴퓨터의 사용이다 라고 요약을 드렸고요. 그리고 결국 그 중에서 통계 추론과 알고리즘 학습이라는 모델링을 봤더니 통계 추론은 일부 데이터 X로 전체 특성인 F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 F를 사용해서 확률적으로 Y값을 예측하는 프로세스. 알고리즘 학습은 전체 데이터에 가까운 빅데이터를 X로 사용하고 그렇게 추정된 과거의 패턴 F를 사용해서 미래의 데이터를 예측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요약을 드리겠습니다.